안녕하세요. 오늘 THAB 일명 쌉 테디 힐링 어부트먼트라는 얇은 힐링을 이용한 임플란트 수술에 대해서 강의하기로 한 정영성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상방이 좁은 일반적인 컨벤셔널한 힐링은 상방으로 갈수록 넓어지지만 하방에 수평의 2mm인 커프가 있고 상방이 2.2mm 좁은 이런 힐링이 임플란트 수술에서 특히 어려운 케이스에서 어떻게 활용되며 우리가 마주치는 많은 문제를 간단하게 힐링을 바꿈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 케이스들을 증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THAB, 트랜지언트 힐링 어부트먼트라고도 부르고요. 테디 힐링 어부트먼트, 진료실에서는 쌉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간단한 제 양력이고요. THAB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왼쪽에 보이는 게 일반적인 저희가 사용하는 컨벤셔널한 힐링 어부트먼트입니다. 하방이 좁고 상방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죠. 하지만 오른쪽에 THAB라고 보이는 쌉은 하방은 3.4mm 직경에 높이 2mm 고정입니다. 그리고 상방에 얇은 어퍼 파트가 있는데 상방의 얇은 어퍼 파트는 직경이 2.2mm고 높이가 2에서 7mm로 다양한 사이즈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상방의 어퍼 파트고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하방의 로우 파트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THAB를 수술에 활용을 할 때 어떤 걸 많이 쓰냐면 제 기준에서는 THAB 202040, 203050, 204060 이 세 가지 제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임플란트를 심을 때 식립 위치의 수직적 기준은 제가 설정할 최종 임플란트의 마진 하방 4에서 5mm 정도에 식립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4mm 쌉 202040을 쓰면 제가 설정한 마진의 1mm 하방, 즉 1mm 서브 징지발로 묻히는 거고요. 고정이 좋거나 문제가 없을 때는 203050, 5mm 하방이기 때문에 수술 때는 치형과 같은 높이 익히, 그 다음에 고정이 좋거나 쌉 위에 어떤 걸 꽂아야 될 때는 204060, 상방 어퍼 파트가 4mm인 204060을 주로 수술에 쓰고 있습니다. 간단한 케이스를 보면서 실제로 임플란트 수술에서 THAB 얇은 쌉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사진을 보시면 파노라마 상에서 왼쪽 하방 36번에 결손이 있으며 CT상에서 봤을 때 수직적으로 뼈는 충분하지만 수평적으로 상부에 대합치의 기능 교두를 향하여 심기 위해서는 수평적으로는 뼈가 조금 녹아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구강 내에서 봤을 때 수직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만 수평적으로 본이 흡수되면서 연조직 또한 수평적인 위축이 심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수술을 할 때 반드시 마취한 이후에 인시전 전에 프로브로 상방 연조직의 두께를 재고 있습니다. 중앙 사진을 보시면 상방 연조직의 두께가 3mm로 확인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설측에 치우친 인시전을 넣었어요. 파필라를 보존한 인시전입니다. 이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수술은 하방 5mm의 임플란트의 탑이 오게 하고 지금 치은의 높이가 정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3mm의 연조직 두께라면 이런 TX 플랜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원하는 목표는 픽처 탑에 5mm 상방의 연조직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본 레벨과 같이 심는다면 상방 2mm의 CTG가 필요할 거고요. 만약에 서브로 1mm 하방에 심는다면 1mm의 CTG가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연조직의 높이는 충분하기 때문에 수직적으로 연조직의 높이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수평적으로 많이 연조직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뼈 하방에 2mm로 심으면서 수평적으로 컨케이브한 부위를 컨벡스하게 만들기 위해서 호리존탈 CTG를 계획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 링구알로 치우친 절개와 파필라를 보존한 절개가 보이시고요. 지금 임플란트를 심고 THAB 203050, 즉 5mm 쌉이라는 힐링을 넣었을 때 제가 식립한 높이를 재고 있어요. 쟀을 때 지금 잇몸 상방에 1mm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지금 식립한 픽처의 탑이 치연연 하방 5mm가 아닌 4mm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드릴링하고 밑으로 밀어 넣는다면 정확히 제가 원하는 치연연 하방 5mm의 식립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삽의 첫 번째 장점을 알 수 있는데 내가 심은 픽처의 깊이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위치하고자 하는 깊이를 삽의 길이에 맞춰서 꽂아서
내가 지금 이 픽처의 탑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했는지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위치에 수술을 한 이후에 저는 CTG를 가능한 결절부 막실러리 투벌러시티에서 체득하고 있고, 모든 연조직 수술은 수술 전 연조직 사운딩으로 제가 채취 전 얼마나 두께가 있는지 프로브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저기 보이는 10mm 트래핀 바로 연조직을 간단하게 채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조직을 채취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트래핀 버로 연조직을 둥글게 딴 다음 15C 블레이드나 오반 나이프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채취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두께가 거의 모든 환자분들에게 3mm 이상의 연조직은 결절해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연조직을 상방의 상피를 DAP하고 있습니다. DAP를 하는 이유가 플랩 안에 상피가 들어가면 그 상피는 하방으로 증식해서 치주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DAP한 두께가 2mm 내외로 프로브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리밍한 연조직을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쌉의 어퍼 파트 3mm에 그대로 연조직의 구멍을 뚫고 꽂은 상태입니다. CTG라는 건 결국 연조직의 양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고정하는지, 로컬라이제이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임플란트의 어부셋 직상방, 치연연 직하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위의 연조직을 확보하기 위하여 쌉에 꽂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호리존탈 CTG를 시행하였습니다. 추후 추가 수천은 하지 않고 간단하게 플랩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10mm의 연조직의 직경을 채취했을 때, 쌉에 꽂았을 때 협측으로 5mm 정도의 호리존탈 CTG가 가능하고요. 수술 결과입니다. 약간의 협측의 본이 얇지만 연세가 있으셨고 GBR은 특별히 거부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수직적인 위치를 심는다면 수평적으로 2mm 정도의 건전한 치조골도 충분히 확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힐링 사진을 볼 건데, 드레싱 사진과 스티치 아웃 일주일 사진을 보시면 수평적으로 연조직이 많이 회복되고 있고, 결절부 CT의 특징상 만약에 노출만 되지 않는다면 생착은 매우 쉽고, 생착이 되었을 때 쉽게 부피가 줄지 않습니다. 자, 이게 초진 사진이고요. 자, 이게 2달 후 사진입니다. 인상 들어왔을 때 사진인데, 지금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했을 때 수평적인 연조직의 두께가 상당히 많이 회복됨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수술 이후에 추가적인 FGG나 CTG 같은 다른 연조직 처치를 하지 않고 간단하게 THAB 쌉의 상방 얇은 부위에 연조직을 꽂는 것만으로도 간단하게 이런 CTG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좌측 컨케이브한 연조직이 우측 컨벡스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2차 어피라는 게 THAB를 쓰는 순간 저 2.2mm의 어퍼 파트를 풀어서 4mm, 5mm, 6mm 본인이 임프레션 뜨기 좋은 서비컬 디멘전을 치연을 몰딩하는 것만으로 2차 어피가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쌉을 빼고 4mm 힐링을 꽂은 상태고 6mm 스캔 바디까지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스캔 바디가 오체결이 없는지 스탠다드로 확인한 이후에 간단하게 인상을 떠서 템포까지 들어간 상태입니다. 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임플란트의 예지성 있는 롱지비티를 위한 치료입니다. 요즘 페리 임플란트 페노타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페리 임플란트 페노타입이라는 건 무코징지발 정션까지의 거리, 즉 부착 치연, 각하 치연이 2mm 이상인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 연조직이 2mm 이상의 두께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직적으로 슈프라크레스탈 티슈 헤이트가 3mm에서 4mm 정도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있고요.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 수평적으로 2mm의 건전한 치조골로 픽처가 둘러싸여 있다면 임플란트에 예지성 있는 롱지비티가 가능한 이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케이스를 봤을 때 수평적으로 상당히 연조직이 위축된 타입 4의 치주였지만 간단한 CTG로 타입 4에서 타입 3로 바이오 타입 컨버전을 이루어낸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의 수술을 받지만 THAB를 이용한 수술로 세 가지 장점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식립한 임플란트의 수직적인 위치를 간단하게 자처럼 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거를 다르게 잴려면 프로브를 댈 수도 있고 다른 힐링을 꽂을 수도 있지만 쌉이 되게 얇기 때문에 꽂는 순간 자처럼 내가 픽처 탑이 치연연, 내가 설정하고 싶은 마진 또는 인접치의 CJ에 몇 미리 하방에 있구나를 쉽게 알 수 있는 버티컬 레퍼런스를 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상방의 연조직을 CTG를 한다면 쉽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쌉을 컨벤셔널 힐링으로 바꿈으로써 2차 호피가 끝나는 간단한 실제로 수술을 하지 않는 간단한 2차 호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진행할 건데 일단 임플란트를 심을 때 저의 수직적인 임플란트 탑의 기준은 징지발 마진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징지발 마진의 1mm 하방에 CEJ가 있습니다. 세멘토 에나멜 정션이 있고 그 사이의 거리는 1mm고요. CEJ와 알베올라 크레스트, 치조골 중 가장 높은 부위 사이 거리가 2mm입니다. 이 부위가 자연치에서 바이로직 위더스입니다. 이렇게 정상 범위에서 1mm의 징지발 줄쿠스와 2mm의 바이로직 위더스를 합치면 치연년 하방 3mm의 본이 위치하고 제가 임플란트를 심을 때는 보통 이제 제가 원하는 치연년 하방 5mm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심었을 때 인접치 또는 수술의 치연년이 정상적인 높이라면 그 하방 5mm 정도일 거고요. 만약에 치연년이 위축되거나 녹아서 어떤 기준점을 제시할 수 없다면 인접치의 세멘토 에나멜 정션은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그 기준의 4mm 하방의 픽처가 놓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치아에 비해서 임플란트는 상피 부착부가 1mm 더 길기 때문입니다. 상피 부착부가 1mm 더 길다는 건 임플란트는 자연치에 비해 1mm 정도 긴 바이로직 위드스가 필요하고 즉 조금 더 3mm 정도의 깊은 수직적인 연조직 두께가 최소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 이후 줄쿠스까지 고려한다면 우리가 어붓을 장착했을 때 최소 4에서 5mm 정도 확보가 돼야 되고 우리가 플랩을 열고 수술한다면 치연에 약간의 태축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식립할 때 전치부는 5mm 정도, 구치부는 4에서 5mm 정도 하방에 픽처 탑이 놓이는 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바이로직 위더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개체 공간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홀이 말했는데 회사 동료와 1.2mm 정도의 거리가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낀다고 해요. 실제 1.2mm 정도 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직장 동료끼리 편안한 거리라고 했을 때 임플란트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알베올라 본, 매우 예민한 조직입니다. 알베올라 본과 외부 공격인자, 이걸 직장 동료라고 생각할 때 3mm 정도의 안정적인 거리가 있어야만 이 치조골은 무코자 실링을 형성하면서 잘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외부 공격인자는 오른쪽에 보이는 다양한 게 있고 만약에 직장 동료가 가까이 왔다고 치면 다시 1.2mm 정도의 공간을 저희가 자동적으로 편하게 확보하듯이 임플란트 역시 만약에 픽처가 너무 얕게 신겨서 치음과 알베올라 본이 1.5mm 정도 공간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본인이 치조골을 녹여서라도 3mm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수직적 바이로직 위더스의 개념이고 저는 이걸 미리 예상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버거룬드와 린데 동물 실험에서도 픽처를 심었을 때 심는 당시에는 뼈 안에 묻혔다고 해도 상방의 연조직이 2mm인 치아는 2mm인 동물은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자연스럽게 6개월 지나서 뼈가 녹으면서 다시 바이로직 위드스, 수직적 바이로직 위드스를 확보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오른쪽 케이스처럼 상방에 수직적으로 4mm 정도의 연조직이 있었던 케이스는 6개월이 지나도 연조직의 흡수, 보온의 흡수가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논문에서 임플란트의 바이로직 위드스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지만 대부분 3mm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ECOIR의 2023년에 게재된 리뷰 아티클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플란트의 수직적 연조직의 두께가 높을수록 얼리 마지널 본노스가 작다는 걸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연조직이 1mm일 때 하구치부 식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연조직은 1mm고 하치조 신경까지 거리가 12mm일 때 만약 본을 기준으로 10mm 정도 픽처를 심고 이키 크레탈로 심는다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상방에 1mm밖에 연조직이 없기 때문에 아마 6개월이 지났을 때 수직적 바이로직 위더스가 발동되면서 치조골이 2mm 이상은 높게 될 겁니다. 1mm 하방으로 심으면 신경까지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고 역시 수직적 바이로직 위더스를 얻기 힘듭니다. 상방 3mm 정도 깊이로 심는다면 10mm를 심기는 너무 위험해지는 거죠. 신경의 안전거리가 2mm는 확보돼야 되는데 지금 하치조 신경과 닿기 직전이고요. 만약 제가 원하는 구치부 치연년 하방 4mm에 심는다면 임플란트는 하치조 신경과 닿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4mm를 심기 위해서 픽처 길이를 7mm로 줄이고 있습니다.
저는 안정적으로 4에서 5mm 하방으로 심는데 5mm 하방으로 심고 픽처를 6mm로 심는 것도 하악 구치부의 스플린트에서는 무난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왼쪽 3개는 위험하고 오른쪽 3개가 임플란트의 롱지비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임플란트는 응력을 받을 때 상방 4mm 정도의 크리스탈 본의 응력을 받기 때문에 너무 긴 길이를 심는다고 임플란트의 수명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상악 같은 경우도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했을 때 1mm 이하의 상악동이라면 방금 말한 4mm, 5mm 하방에 식립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동시 식립을 상악동 그래프트화 했을 때 쉽게 픽처가 고정을 얻지 못하고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지연 식립을 고려하고 있고요. 만약 왼쪽 같이 픽스처가 상악의 골밀도가 낮은데 픽처가 피질골과 바이코티컬 픽세이션을 얻지 못하고 픽처 끝이 해면골에 떠 있는 경우 역시 고정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실패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상악은 길이를 줄이는 게 아니라 하방 코티컬에서 고정을 얻지 못하는 걸 상악동 저하방에서 고정을 얻는 바이코티컬 픽세이션으로 다양한 길이를 구비하는 게 좋고요. C가 F로 되는 케이스처럼 상악동 거상 역시 무리하게 긴 것을 심기보다는 내가 콘케이브한 상악동 저막을 컨벡스하게 올릴 때 그 장력이 너무 과하지 않게 적당한 높이 8에서 10mm 정도를 심는 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왼쪽처럼 심는 것보다는 오른쪽처럼 심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식립 깊이의 기준은 상방에 정상적인 대합치가 있다는 게 전제돼야 됩니다. 즉 상방의 대합치가 하방의 미싱으로 인해서 이미 하방으로 저위되어서 교합 평면이 정상이 아니라면 상방의 치아를 신경치료랑 크라운으로 낮추거나 교합 조정으로 낮추어서 정상적인 오클루지얼 플레이를 먼저 만드신 이후에 제가 수술할 부위에 치연연이 정상인지 확인하시고요. 만약 치연연이 정상이 아니라면 인접치에 변하지 않는 기준점 CJ를 기준으로 CJ 하방 3에서 4mm 또는 치연연 하방 4에서 5mm 정도의 픽처 탑이 오는 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간색 점으로 위치한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고 그 부위에 뼈가 없다면 GBR, 그 부위에 연조직이 부족하다면 CTG를 하는 게 장기적인 예후에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픽처의 식립 깊이를 재는 방법은 이렇게 위에 같은 3, 6, 9, 12 눈금이 있는 치주용 프로브보다는 1, 2, 3, 5, 즉 5mm 눈금이 있는 프로브를 써서 수술 때 중간중간 픽처 탑에 대어보아서 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2030, 50, THAB를 꽂는 순간 5mm의 어떤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5mm 하방에 심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제가 같은 케이스에서 20, 40을 심을 때 치연연 하방 1mm에 묻히고 20, 30, 50, 5mm 힐링을 꽂을 때 치연연과 같은 높이를 보시는 걸 보면서 내가 정확한 위치에 심었고 현재 픽처의 고정이 낮다면 20, 40, 즉 서버머지드 GBR 할 것 같고요. 고정이 괜찮다면 20, 30, 50으로 살짝 노출시켜서 2차 호피를 쉽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권해드리는 임플란트 수술에서 많이 쓰는 건 4mm, 5mm, 6mm의 힐링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깊이의 또 다른 이유는 적절한 깊이로 심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에멀전시 앵글을 30도 미만으로 만들 수 있고요. 또한 적절한 깊이가 있어야 공간에 컨케이브한 서브 징지발 어부세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치의신보 기사에 달 수 있듯이 만약에 에멀전시 앵글이 30도 이상이거나 하방의 어부세 형태가 컨벡스한 경우는 임플란트 주위염의 발생 위험이 7배 이상 높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게 심어야만 오른쪽처럼 특히 전치부에서 리지 랩의 형태가 아니라 하방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러닝룸의 공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전치부에서는 식립 깊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계속 말씀드렸듯이 에멀전시 앵글이 30도 미만에 서서히 증가하는 컨벡스한 형태가 아니라 컨케이브한 형태가 되려면 식립 깊이가 적절해야 됩니다. 식립 깊이가 너무 깊으면 이렇게 급격하게 에멀전시 앵글이 올라가고 식립 깊이가 적절해야 이렇게 30도 미만의 에멀전시 앵글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장기적인 예후가 보장되는 임플란트를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THAB 힐링 5mm와 오스템 스캔바디, 오스템 5mm, 덴티스 힐링 5.5의 5mm를 비교한 사진인데 여기서 제가 요즘 관심 있는 건 힐링의 형태 역시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컨케이브해지고 상방에 좀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힐링의 형태가 체결 오류를 줄일 수 있고 조금 더 많은 연조직을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을 비교해 보시면 과거와 현재 힐링 그리고 어붓의 형태의 디자인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 왼쪽 같은 힐링을 꽂을 때 깊게 심었을 때 체결 오류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컨케이브한 힐링을 꽂는다면 저렇게 미스핏 없이 자연스럽게 패시브 핏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패시브 핏은 커스텀 어붓이라든지 파이널 보철까지 자연스럽게 컨벡스한 지 않고 컨케이브한 형태, 에멀전시 앵글이 30도 미만의 형태를 얻을 수 있으며 이것은 임플란트의 롱지비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왼쪽이 저희 숙모인데 제가 개업하고 13년 전에 해드렸던 임플란트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식립 깊이도 문제지만 서브 징지발 형태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에멀전시 앵글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30도보다 훨씬 큰 45도 정도라 보고 그리고 마진도 맞지 않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제가 다시 인상을 떠드려서 컨케이브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 오른쪽을 보시면 어떤 형태를 가져가야만 또는 이런 형태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식립 깊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식립 깊이가 적절해야 1mm의 결합조직 부착부, 2mm의 상피 부착부, 상방 줄콜라 에피더리움까지 4mm 정도의 연조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걸 무코잘 실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안정적인 무코잘 실링이 확보되어야 임플란트는 주변 치태라든지 외부 인자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치조골이 녹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방 두 개가 버티칼 바이로직 위드스를 의미하고 상방이 방금 얘기한 임플란트 페노타입 슈프라 크레스탈 티슈 헤이트가 4mm 정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픽처를 식립하고 어붓을 넣었을 때 어붓을 장착한 이후에 치은연과 픽처의 탑의 거리가 4mm가 되어야 되고요. 그 하방 3mm를 서브 크리스탈 콘투어라고 하고요. 서브 크리스탈 콘투어 중 가장 밑에 픽처 상방 1mm는 C존이라고 하고 스트레이트하게 쭉 뻗어야만 픽처의 체결 오류도 적고 본에 걸리는 부위가 없습니다. 그 상방 2mm는 서브 크리스탈 콘투어 중에 B존이라고 하고 컨케이브하게 올라가야만 많은 두꺼운 연조직을 담을 수 있고 역시 에멀전시 앵글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상방 1mm를 크리스탈 콘투어라고 하는데 이 부위는 약간 컨벡스하게 만들어서 하방 컨케이브한 3mm와의 변곡점을 주어서 치연을 마지날 치연, 그러니까 유리 치연을 지지하고 상방에 자연스럽게 서브 징지발 콘투어와 슈퍼라 징지발 콘투어가 이어지는 컨벡스하게 이어지는 에멀전시 프로파일을 S자 커플을 형성해서 치태의 이제 침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도가 에멀전시 앵글이 30도 이하로 가는 걸 저는 이상적인 임플란트라고 생각하고요. 이 C존은 결합조직 부착부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 B존은 정셔널 에피더리움 부착부. 이 두 군데가 바이로직 위드스라고 볼 수 있고요. 상방이 슈프라 티슈 헤이트 4mm 이상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코잘 실링은 조직학적으로는 치연의 상피 부착부, 결합조직 부착부로 지대줄을 단단히 360도로 묶는 원형의 치연 섬유를 의미하고 역할은 움직임 없는 부착 치연으로 세균, 즉 치태의 열구 침입을 기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이 무코잘 실링이 없을 때 열군의 세균이 침입하면서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이 지속화된다면 치조골이 녹아서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이어지어서 치준항이 형성되고 이렇게 한번 형성된 치준항은 절대 간단하게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무코잘 실링이 파괴되는 다양한 원인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저는 수술을 하면서 계속 실패한 케이스를 보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순서도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술자의 원인, 환자의 원인, 기공소의 원인, 다양한 원인으로 결국 무코잘 실링이 파괴되는 동일한 결과를 가져간다면 치태 침착의 양이 증가하고 그 치태 내 세균이 서식하고 군락화가 된다면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을 형성합니다.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치조골이 녹으면서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이어지며 임플란트 실패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안전하게 임플란트를 오래 쓰기 위해서는 상방 4mm,
인접 2mm의 연조직이 확보되어야 우리가 임플란트의 롱지비티를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얘기한 쌉에 대해서 이제 장점을 설명드릴 건데, 쌉은 크게 하방에 2mm 커프가 있어요. 빨간색. 이 2mm 커프는 직경 3.4에 높이가 2mm인 힐링이라고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왼쪽은 4의 2 힐링이고요. 오른쪽은 티타늄 매트릭스 하방을 지지하는 2mm 앵커입니다. 그것과 쌉을 동시에 놓고 비교해 봤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힐링 같은 경우는 상방으로 갈수록 넓어집니다. 하지만 쌉은 평행해요. 이 말은 뼈에 걸리지 않고 쉽게 깊게 심어도 장착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보시면 2mm 앵커나 2mm 힐링에 뾰족한 다양한 길이 2에서 7mm의 다양한 길이 어퍼파트가 붙은 형태가 THAB, 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2mm의 커프의 의미는 우리가 임플란트 수술 후 GBR, 뼈 이식을 했을 때 커버 스크류를 꽂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임플란트의 중요한 서비컬 경부의 뼈를 두껍게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쌓는다 해도 멤브레인을 놓고 플랩을 닫는 순간 이식한 본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2mm 힐링을 단다면 어떻게 되죠? 수직적으로 2mm, 수평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스페이스 메이킹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GBR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자면 맨 왼쪽 커버 스크류 2mm 힐링에 이어서 옛날에 많이 했던 방법인데, 자, 간단하게 스페이스 메이킹을 확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힐링 위에 멤브레인을 바로 꽂아가지고 난 서버머지드 GBR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장 큰 단점은 멤브레인이 다이렉트로 픽처 탑에 눌리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뼈 이식을 많이 한다 해도 저런 경우 스페이스 메이킹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예지성 있는 신생골의 형성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2mm 쌉을 꽂고 그 상방에 구멍을 뚫어서 멤브레인을 걸친다면 어떻게 되죠? 저기 수직적, 수평적으로 간단하게 스페이스 메이킹을 확보할 수 있고요. 하나 더 얻을 수 있는 건 저렇게 상방 어퍼에 멤브레인을 꽂는 것만으로 멤브레인 홀딩 수치가 필요 없을 때도 있을 정도로 멤브레인이 움직이지 않는 GBR의 패스 룰 중 스테빌리티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뼈 이식을 할 때 어떤 2mm 커프라는 건 레퍼런스 포인트, 즉 저 부위는 본의 영역이고 제가 픽처 상방 2mm까지 GBR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운다면 저 커프까지 뼈 이식을 하겠다는 어떤 레퍼런스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GBR을 할 때 쌉을 꽂는다면 쌉에 커프까지 뼈를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직을 한 경우 또는 깊게 심었을 경우 저렇게 힐링이 왼쪽 파노라마 사진처럼 깊게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힐링이 환자분이 스티치 아웃 때 쉽게 빠지는데 이때 마취하고 다시 힐링을 넣는다고 잘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때 간단하게 쌉을 넣어버리면 하방이 3.4mm의 직경의 힐링과 같고 평행하기 때문에 쉽게 장착할 수 있고 지금 방금 케이스가 어부까지 잘 이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간단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난 뒤에 템포 덴처를 끼시는 분들은 힐링이 쉽게 빠집니다. 하지만 쌉 같은 경우는 하방이 상방보다 더 두껍기 때문에 연조직 언더컷이 생기면서 힐링이 풀린다고 절대 빠지진 않습니다. 하방의 장점은 사실 스페이스 메이킹에 제한되어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임플란트 수술에서 쌉의 진짜 진면목은 상방 어퍼파트 2.2mm의 직경에 높이는 2에서 7까지 다양한데요. 이 어퍼파트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어퍼파트는 길이는 본인이 수술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쓰면 되지만 2에서 7mm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고요. 저는 서브머지드 시킨다면 2mm를 선택하는 것 같고 이퀴나 슈프라로 가고 싶으면 3mm, 4mm, 즉 힐링으로 치면 4mm, 5mm, 6mm 정도를 주로 선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썼을 때 어퍼파트의 또 하나 장점이 전치부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식립한 이후에 임시치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컨벤셔널 힐링을 꽂는다면 저 부위가 임시치아에 걸리게 됩니다. 저 부위가 걸려서 장착 시 계속 부딪혀서 갈아내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쌉을 꽂는다면 걸리지 않고 간단하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치부 발치 후 즉시 식립 케이스에서 컨벤셔널 힐링을 꽂는다면 힐링과 픽처 그리고 얇은 순측 치조골 사이에 박할 갭 필링 하기에 공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 부위를 힐링을 빼고 뭐 패스핀이든 커버스크를 넣고 본 그래프트 이후에 다시 힐링을 장착해야 되는데 쌉을 꽂는 순간 저렇게 넓게 공간이 보이고 매우 쉽게 갭 힐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점이 정말 중요한데 만약에 부착 지연이 충분하다면 1차 수술이든 2차 수술이든 간단하게 팔라치 테크닉 같은 수술을 이용해서 임플란트 사이에 파필라 부위를 메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착 지연이 부족하다면 컨벤셔널한 힐링 중 제일 직경이 작은 게 4mm입니다. 4mm의 힐링을 꽂았을 때 저 부위를 팔라치로 돌리려면 남은 부착 지연이 없어집니다. 이런 경우 간단하게 2.2mm의 쌉을 꽂는 순간 매우 손쉽게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확보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왼쪽 케이스와 오른쪽 케이스를 봤을 때 왼쪽 케이스에서 부착 지연이 충분하지 않은 케이스에서 팔라치로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에 저 3mm 이상 되는 공간을 연조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힐링을 꽂고 억지로 세컨더리 힐링을 얻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파필라의 연조직 높이를 확보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오른쪽처럼 상방이 2.2mm 직경인 THAB 쌉을 쓴다면 손쉽게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화살표로 봤을 때 저 공간을 저렇게 줄일 수 있으며 쉽게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얻을 수 있고 간단하게 임플란트 사이의 연조직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큰 장점이 있는데 하악 절치 같은 경우 또는 하악 소구치 4번, 5번이 미싱되고 6번, 7번이 전방으로 경사된 경우 메디오 디스탈 거리가 매우 좁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하악 절치의 정상적인 근원신 거리는 5mm인데 컨벤셔널한 힐링을 쓴다면 4mm. 그러면 즉 좌우 파필라 부위는 0.5mm만 남는데 0.5mm를 스쳐해가지고 연조직에 안정적인 회복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쌉을 쓴다면 조금 더 넓은 부위에 판막을 만나게 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파필라의 높이를 연조직의 회복을 조금 더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악 절치 같은 경우에 이렇게 크라우딩이 심한 경우도 있고 교정이 불가능하다면 4mm 힐링을 꽂는다 해도 인접치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저런 경우에 인접치와 힐링 사이의 연조직의 프라이머리 클로저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른쪽처럼 THAB 2.2mm 쌉을 쓴다면 간단하게 파필라 부위의 연조직의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얻을 수 있고요. 좌우를 보신다면 극명하게 공간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악 절치에서 왼쪽 같이 4mm 힐링을 넣은 거라 오른쪽 같이 2.2mm 힐링을 넣었을 때 우리가 맞닿는 연조직의 폭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보철해서 파필라의 회복, 연조직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케이스를 하나 보고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전형적으로 44번, 45번이 결손되어 있고요. 46, 7, 8이 전방 경사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하악 제1대구치의 평균 근원신 길이가 11mm, 제2대구치의 근원신 길이가 10.5mm고요. 소구치의 근원신 길이가 7mm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길을 재면 10.5mm밖에 안 나와요. 10.5mm라면 사실 임플란트를 2개 신기, 즉 소구치 4번, 5번을 한 개 한 끼 신기에는 부족합니다. 즉 4mm 직경의 임플란트를 신기 위해서는 최소 12에서 13mm 이상의 근원심, 최대 인접치의 최대 풍륜부간 근원심 거리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6번의 근심을 삭제하면서 13mm 정도를 확보했고요. 이런 경우는 근원심이 좁기 때문에 정말 식립 위치를 정확히 잡고 식립을 해야 됩니다. 정말 좁은 위치에 2개의 4mm를 잘 식립되었고요. 이런 경우 컨벤셔널 힐링을 꽂아본다면 스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5번과 6번 사이의 스처는 불가능해요. 그런 경우에 쌉을 꽂는 순간 간단하게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얻을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GBR까지 했고요. 간단하게 템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케이스를 보여드릴 건데 만약 우리가 발치 후 즉시 식립 같은 경우에 초기 고정이 불량한 경우 컨벤셔널 힐링을 달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컨벤셔널 힐링을 단다면 환자가 씹어서 안 그래도 고정이 약하고 불안한데 임플란트가 씹혀가지고 쉽게 페일 나거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THAB를 쓴다면 2.2mm의 직경만 구강 내에 노출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고정이 좀
애매한 경우 상당히 구강내 노출시키는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케이스 하나 보겠습니다. 왼쪽 위 26번의 치주 문제로 발치 후 즉시 식립을 계획하였습니다. 26번을 일단 발치를 했는데 생각보다 치주 문제가 심각했어요. 여기에 septum에 고정을 얻기 위해서 septum본을 봤지만 지금 septum본은 하나도 없는 상태고요. CT상에서 봤을 때 구개측의 본도 다 녹아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수직적인 본이 협측에 있다 해도 어떻게 드릴링을 한다 해도 쉽게 발치 후 즉시 식립으로 고정을 얻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간단하게 엑셀로스를 이용해서 뼈이식을 하진 않고요. 크레스탈로 간단하게 septum 하방을 상악동 거상을 하였습니다. 거상을 하고 바이코티컬로 안정적인 고정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패스핀을 이용해서 식립 위치가 임플란트의 인접치의 중앙인지 대합치의 기능 교두를 향하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이후에 간단하게 본캐를 이용해서 갭힐링을 이용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컨벤셔널 힐링 4mm, 5mm를 달았을 때 고정이 상당히 위험했기 때문에 너무 불안했습니다. 때문에 4mm 대신 THAB 상방 2.2mm 얇은 힐링을 꽂았고요. 녹색이 4mm이고 빨간색이 2mm입니다. 씹었을 때 씹힐 확률이 매우 적겠죠. 그리고 결절부에서 간단하게 연조직을 채취하여 협측에 고정한 이후에 메가덤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수술을 하였습니다. 저는 거의 모든 발치 후 즉시 식립에서 갭 필링 하기 전 CTG를 순측, 순협측 봉과 플랩 사이에 넣는 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트라소켓 그래프트만으로는 수평적, 수직적, 골 흡수, 연조직 흡수를 막을 수 없다 생각하고요. 반드시 연조직의 두께가 확보되어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신겨진 걸 볼 수 있고요. 파노라마 상에서도 안정적으로 고정을 얻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얇은 힐링을 얻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힐링이 잘 되고 있는 걸 보이고요. 4개월 정도 기다린 이후에 스캔바디로 바꿔드렸고 최근 템포까지 들어간 상태입니다.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상악동 거상한 거도 지금 2달 정도 CT를 체크해보면 거상 부위에 엑셀로스는 순차적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간단하게 거상된 부위에서 바이코티컬 픽세이션으로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세팅 전 찍은 사진인데 무코징지발 정션까지 2mm 이상의 부착체는 확보하였고요. 그 다음에 2mm 이상의 연조직의 두께를 확보하였고요. 3mm 이상의 수직적인 연조직 두께를 확보하였습니다. 자, 2차 어피가 일반적인 2차 어피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고생해서 만든 신생고를 갈아내야 돼요. 어디에 커버 스크류를 단 순간 어디에 픽처가 있는지 아는 경우도 있지만 본이 잘 형성된다면 하방 어디에 픽처가 있는지 알 수 없고 정작 그렇게 고생해서 만든 뼈를 2차 어피 때 갈아내는 사고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 케이스가 커버 스크류를 단 케이스인데 커버 스크류를 달고 이런 식으로 2차 어피를 하려면 저는 계속 이런 스탠다드를 찍으면서 픽처의 위치를 확인해야 돼요.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1차 어피보다 더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깊게 심었을 때. 이런 경우에 간단하게 2mm 힐링을 쓰신다면 수직적인 스페이스 메이킹 역할도 있지만 플랩을 여는 순간 보이고 간단하게 힐링을 교체할 수 있는 간단한 2차 어피가 됩니다. 만약에 쌉을 쓴다면 2mm 힐링이 아니라 4mm 힐링을 꽂는 역할이 됩니다. 최소 낮은 게 20, 40 힐링이기 때문에 4mm 힐링이 안에 들어가 있다면 플랩을 여는 순간 이렇게 바다 위에 부표의 역할이 뭐죠? 바다 하방에 어구가 있다든지 어떤 중요한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쌉 역시 이런 부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군인분들이 앞머리를 기르는 이유가 이렇게 물에 빠졌을 때 앞머리를 잡고 건져내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표와 이 해병대 머리가 이 싹과 형태가 비슷하다 생각하고 실제 보면 닮아 있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플랩을 열면 상방의 2.2mm 어퍼 파트가 바로 보이게 되고 특별한 조치 없이 저 쌉을 빼고 컨벤셔널 힐링으로 우리가 임프레션을 위한 연조직 서비컬 디멘전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으로만으로 2차 어피를 확보할 수 있고 이걸 V 테크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차 어피를 할 때 쌉을 쓴다면 간단하게 도포 마취, 간혹 침륜 마취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4mm나 4.5mm 힐링으로 바꾸고요. 5mm,
소구치는 5에서 6mm 정도의 서비컬 디멘전을 확보하고 있고요. 대구치는 6에서 7mm 정도의 서비컬 디멘전을 확보한 이후에 임프레션을 떠서 보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국소 마취하고 쌉을 돌려서 빼면 하방 3.4mm 커프가 연조직에 걸릴 거예요. 그때 풀업이나 익스플로우로 주변 연조직을 한번 살짝 돌려주고 딱 당기면 빠집니다. 그리고 4mm나 4.5mm 정도의 힐링을 넣으면 돼요. 이때 주의할 상황이 환자분들에 따라서 갑자기 굵은 힐링이 들어갈 때 아프시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렇게 보시면 쌉 상방이 보이고요. 풀어내서 당기면 하방에 커프가 걸려요. 이때 익스플로어로 주변을 긁어줍니다. 자, 이게 아까 말한 해병대 머리 같은 거죠. 건져내는 겁니다. 그냥 당겨서 빼고 4mm 힐링을 바꿔드리는 거예요. 또 보시면 해병대 머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풀어내고 컨벤셔널 힐링을 꽂는 게 2차 오피입니다. 잘 안 보입니다. 이건 202040인데 하지만 수술 때 자세히 보면 저기였고요. 간단하게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인시전 라인을 길게 걷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힐링으로 교체하고 있는 과정. 이렇게 힐링으로 서서히 디멘전을 늘린 이후에 임프레션을 떠서 보철로 이어가면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쌉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데 우리가 패스 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가 GBR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스페이스 메이킹과 함께 스테빌리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식한 이식제, 멤브레인 또는 이식본이 움직인다면 그 부위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신생골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식한 이식제가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해야 돼요. 본텍을 쓰는 경우도 있고 본스크루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홀딩 수처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쌉에 멤브레인을 꽂는 것만으로도 멤브레인이 쉽게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런 걸 러버댐 펀치를 쓰거나 블레이드로 잘랐지만 요즘은 다양한 직경에 멤브레인 펀치가 출시되고 있고 2mm 멤브레인 펀치를 이용해서 멤브레인에 구멍을 뚫고 당겨서 쌉 위에 꽂는 것만으로 GBR 부위의 스테빌리티를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술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GBR을 하지 않더라도 보통 모디파이드 롤 테크닉이나 설측, 구개척의 치우친 절개를 이용하여 항상 순협측의 연조직의 두께를 확보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구개측의 연조직이 1mm 이하였습니다. 상피밖에 없었고요. 플랩을 열자마자 바로 본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 픽처를 신고 난 뒤에 패스핀으로 정상 위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가덤, 요즘 많이 쓰는 ADM 중 두께가 두꺼운 메가덤을 이용하여 부족한 연조직의 두께를 확보하고 싶었어요. 이때 그냥 꽂는 게 아니라 왼쪽에 쌉이 두 군데가 들어갈 구멍을 미리 멤브레인 펀치, 2mm 멤브레인 펀치로 구멍을 뚫은 상태고요. 저 멤브레인 ADM을 쌉에 꽂는 것만으로 추가적인 홀딩 스처 없이 간단하게 멤브레인이 움직이지 않고 잘 고정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간단한 스처로 마무리했습니다. 다른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 케이스인데 왼쪽 35번 보시면 상당히 치주가 안 좋고 발치를 먼저 하고 발치와 보존술을 하고 기다렸지만 며칠 전에 수술한 케이스인데 플랩을 열었을 때 발치와 보존술한 본들은 단단하지 않았고 쉽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정상 위치에 심었고요. 이렇게 콜라겐 본을 사선으로 잘라서 손쉽게 스페이스 메이킹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콜라겐 본을 임플란트 GBR의 핵심인 순협측 경부의 위치, 두꺼운 쪽을 위치시키고요. 멤브레인에 구멍을 뚫어서 꽂았습니다. 이렇게 넓은 부위의 GBR 케이스에서 멤브레인과 뼈 이식제가 쉽게 움직이는데 지금은 협측에 멤브레인을 꽂고 당겨서 상방의 쌉의 어퍼파트에 구멍을 뚫은 멤브레인을 꽂는 것만으로도 움직이지 않고 쉽게 고정을 얻었고요. 간단하게 수처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됐죠. 케이스 하나 더 모르겠습니다. 요 케이스는 왼쪽 21번이 치주가 너무 안 좋아서 발치를 하셨고요. 연조직이 나을 때까지 2달, 2주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플랩을 열었지만 2달, 6주에서 8주를 기다렸을 때 연조직은 회복되지만 안에 경조직은 우리 예상과 달리 쉽게 회복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툼한 연조직이 있어야만 우리가
안에 많은 양의 경조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어려운 수술일수록 6주에서 8주 그 이상을 기다려서 두꺼운 연조직을 확보하는 게 어려운 수술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핵심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역시 플랩을 열었을 때 본은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디코티피케이션을 했고요. 발적을 할 때는 인접치의 서비컬 라인에서 최소 2mm 하방으로 2mm로 안쪽으로 구개측, 설측, 구개측으로 들어가 줘야만 안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신고 삽을 달았습니다. 여기서 삽을 단 이유는 멤브레인의 스테빌리티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골막 이완 절개를 통해서 삽으로 만든 스페이스 메이킹이 잘 닫히는지, 여기서 판막을 당겼을 때 판막이 그냥 닫히는 게 아니라 1, 2mm 이상 오버랩 되어야 에버전 되는, 즉 트지지 않는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잘 닫고요. 이런 경우에 하방이 컨케이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식제가 하방에서 본텍이나 본스크류로 잡아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식을 아무리 많이 해봤자 멤브레인을 당겨서 꼬매는 순간 이식제는 하방으로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경우는 하방에 본스크류, 본텍을 이용해서 늘어나는 멤브레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텍을 먼저 닫고 충분한 양의 콜라겐본과 파우더본을 이용하여 임플란트의 순측에 뼈이식을 하고 있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멤브레인을 당겨서 미리 구멍을 뚫었죠. 멤브레인 펀치로 삽에 꽂았습니다. 이것만으로 이렇게 많은 양의 과량의 GBR을 간단하게 스테빌리티를 확보하였습니다. 추가적인 멤브레인 홀딩 수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넘어간 구개측 플랩 안으로 멤브레인을 넣었고요. 역시 이런 경우도 추가적인 CTG를 위하여 결절부를 10mm 트래핀 바로 따고 있는 과정입니다. 간단하게 채취했고요. DAP를 하고 내가 원하는 두께를 확보한 이후에 요즘은 CT를 삽에 꽂는 것도 힘들어서 저렇게 팩맨 테크닉이라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입을 벌린 팩맨 형태로 벌려서 그냥 삽 주변에 고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수처는 하지 않았고요. 당겨서 수처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특별히 문제없이 컨케이브했던 연조직과 경조직이 상당히 과량의 뼈와 연조직의 이식으로 컨벡스하게 잘 힐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CT를 봤을 때도 하방에 본텍을 넣었기 때문에 픽처 상방에 볼록한 뼈가 잘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케이스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25번, 6번에 임플란트를 원하는 환자였는데 수직적인 본은 충분했어요. 하지만 CT를 봤을 때, 특히 25번 봤을 때 수평적으로 하방의 본이 매우 얇았기 때문에 블락본 그래프트 또는 GBR, 티타늄, 다양한 스페이스 메이킹을 고려하여서 GBR을 해야 되는 난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케이스에서도 삽을 이용하여 손쉽게 스테빌리티를 확보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어려운 상악 수술에서는 인시전 라인을 가능한 협측에 두고요. 플랩을 엽니다. 뼈가 많아 보이지만 오른쪽 사진에 보면 저렇게 불룩불룩 튀어나온 본 하방이 매우 컨케이브하게 뼈가 하나도 없고요. 저기서 우리는 뼈이식이나 픽처를 신기 전에 반드시 피가 나고 집중력이 필요한 골막 이완 절개를 먼저 시도합니다. 골막 이완 절개를 충분히 해서 내가 당길 플랩이 구개측 플랩과 2mm 이상 오버랩 되는지를 미리 확인하고요. 픽처를 신고 디코티피케이션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제 예상과 똑같이 앞쪽 치아는 매우 긴 열계 병소가 생겼습니다. 뒤쪽도 약간의 열계 병소와 얇은 본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방에 본텍을 받고 늘어나는 멤브레인을 넓게 놓고 상방에 과량의 뼈를 이식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앞에 거는 고정이 좀 약했기 때문에 삽 대신 2mm 힐링을 달았고요. 뒤에는 20-20-40 삽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당겨서 멤브레인을 그냥 구멍을 뚫어서 삽에 꽂았습니다. 이렇게 꽂고 추가로 홀딩 수처를 하긴 했지만 이 정도만으로도 홀딩 수처가 매우 간단합니다. 멤브레인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메가덤을 넣고 꺼매들었습니다. 이렇게 스쳐 이후에 사진을 보시면 상당히 과량의 본이 협측에 잘 이식된 게 관찰되고요. 지금 몇 달이 지난 후 체크했을 때 큰 문제 없이 4개월 체크입니다.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장점이 요즘 콜라겐 본이 링 형태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7년 전 한 임플란트를 다시 신고 싶어요가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픽처를 일단 제거를 트래핀보로 하고
정확한 위치, 조금 더 임플란트 사이 간격을 3mm를 맞췄고요. 대합치의 기능 교두에 향하게 픽처를 옮겨 신고 쌉을 꽂고 픽처 주변에 자가골과 동종골로 먼저 채웠습니다. 그리고 상방에 링 형태의 이런 콜라겐 본을 살짝 잘라서 링 형태인데 구멍이 2mm입니다. 저 구멍이 2mm 링 형태를 살짝 잘라가지고 쌉 2.2mm에 꽂고 그냥 멤브레인을 덮는 순간 간단하게 본 이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링 형태의 콜라겐 본을 쓴다면 싹과 상당히 궁합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GBR을 마무리하는 사진입니다. 자, 우리가 임플란트에 수술을 할 때 어떤 분들은 GBR로 만든 본은 예지성이 떨어진다. 어떤 분들은 CTG나 FGG로 얻은 연조직은 쉽게 릴랩스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GBR이 필요 없고 연조직 수술이 무의미하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미하게 깊게 심거나 GBR과 연조직 수술을 피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그 예지성이 과연 보장될까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치연과 치조골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치연은 무코잘 실링을 형성해서 움직이지 않는 단단한 부착 치연으로 세균의 침입을 막아서 치조골을 보호하고 있고요. 2mm 이상의 두꺼운 치조골이 유지됨으로써 치연은 유리치연이 아닌 세균에 강한 부착 치연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치연과 픽처와 어붓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연조직이 두꺼워야만 심미적이고 기능적인 보철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컨케이브한 서브 크리스탈 콘토어를 만들어야만 두꺼운 연조직을 만들어 줄 수 있으며 이 두꺼운 수평적 연조직은 치연 퇴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역시 치조골은 저장력을 픽처 주변 치조정에서 분산시켜서 임플란트 보철과 상방 구조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역시 픽처와 어붓은 단단하게 마이크로 모빌리티 없이 결합되어야 치조골의 흡수를 막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연과 치조골, 픽처, 어붓은 전부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치조골이 부족하다. 그러면 GBR로 치조골을 만들고 치조골을 많이 만든 수직 거상을 많이 할수록 연조직은 얇아지고 무코징지발 정션은 상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FGG나 CTG로 연조직을 만들어내야만 픽처와 어붓의 롱지비티 역시 유지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임플란트의 롱지비티를 얻는 치료라고 생각하고 있고 연조직 이식은 크게 프리징지발 그래프트와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로 나눌 수 있고요. 프리징지발 그래프트는 결국 부착 치연의 폭을 증가시킨다고 생각한다면 연조직 이식,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는 연조직의 볼륨을 증가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BR과 FGG가 비슷하게 혈행 공급을 받는데 하방 GBR 같은 경우는 디코티피케이션한 부위에서 혈행 공급을 받고 FGG는 하방에 CT끼리 마주친 부위에서 혈행 공급을 받으면서 안지오제네시스가 형성됩니다. 마찬가지로 CTG 같은 경우는 사이너스와 비슷한 힐링 양상을 갖는데 사이너스 오피가 쉽게 본이 만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360도에서 다양한 부위에서 혈행 공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CTD 역시 플랩 안에 넣고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얻는다면 치주인대, 치간 유두, 골막, 판막 등에서 혈행 공급이 되면서 손쉽게 우리가 생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임플란트에서 수평 수직적인 연조직의 두께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직적인 두께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수평적인 연조직의 두께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자연치에 비해 임플란트는 더 두꺼운 수평적인 연조직 두께가 필요한 게 자연치와 같은 치연 높이를 얻기 위해서 저기 1.5대 1을 역산한다면 2.25배 정도 연조직이 두꺼워야 되고요. 자연치와 같은 두께라면 자연치 연조직 높이의 44%밖에 안 된다. 이건 뭐 간단하게 그냥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타입 5, 타입 6까지 있는데 타입 1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타입 2, 타입 4, 타입 6처럼 연조직이 부족하다면 CTG만으로 수평적으로 연조직의 두께를 확보함으로써 바이오 타입 컨버전을 이루어내어서 치연 퇴축에 저항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봤듯이 타입 4로 갈수록 치연 퇴축이 쉽게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두꺼운 연조직은 얇은 연조직에 비해서 본 사운딩이 훨씬 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가 수평적으로 연조직이
왜 필요한가를 알 수 있고요. 수평적으로 얇은 연조직이라면 쉽게 치은 퇴축이 되면서 수직적인 연조직 역시 얇아지며 이것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바이로딕 위드스를 침범하여 마지널 본노스로 이어지죠. 하지만 CTG를 통해서 우리가 바이오타입 컨버전을 획득하여 신 바이오타입이 식 바이오타입으로 간다면 손쉽게 우리는 심미적이고 조화로운 치은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면에서 찍은 사진인데 어디가 임플란트인지 당연히 아시겠죠. 왜냐하면 10번대 템포니까. 하지만 수평적인 연조직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우리가 자연치와 임플란트가 비슷해지려면 자연치의 최대 풍흉부와 비슷한 형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하지만 수평적인 연조직을 극복하지 못하고 임플란트를 신고 보철만 만들어낸다면 우리가 하방 대합치와 적절한 오버데스를 확보하지 않으면 뺨이 씹히니까 이런 형태가 돼요. 이런 형태의 가장 큰 문제는 자연치는 최대 풍흉부가 서비컬 3분의 1층에 위치한다면 저렇게 수평적인 연조직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오버데스를 확보한다면 최대 풍흉부가 교환면 쪽 상방으로 가고 저 치은과 하방의 컨벡스한 부위에 치태가 쉽게 낍니다. 왜 환자가 이렇게 상방에 최대 풍흉부를 만들 수밖에 없었냐? 이건 이렇게 되는 게 이상적이지만 이렇게 못된 이유는 저 하방에 치태가 끼를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90세가 넘은 할머니였는데 가능한 프레넥토미도 해드리고 GBR도 해드렸지만 프레넥토미와 GBR만으로 저 부위의 연조직의 릴랩스를 다 막을 수 없었고요. 추가적인 FGG를 권해드렸지만 이미 수술하고 4개월 반이 지났습니다. 거의 5개월이 되었어요. 환자분 나이를 고려하였을 때 더 이상 FGG는 거부하셨고요. 이렇게 수평적으로 부족한 연조직은 저렇게 비정상적인 치관 형태를 만들며 치은과 서비컬 부위에 컨벡스한 부위를 만들 수 없고 컨케이브하게 되면서 치태를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저 정도로 연조직이 확보됐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하나 더 케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디가 임플란트인지 알 수 있나요? 저기입니다. 15번 자리인데 15번 자리는 왜 최대 풍흉부를 하방으로 넣을 수 있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15번은 발직을 하면서 가능한 협측의 연조직의 흡수를 개필링, 본 그래프트로도 막았지만 구개측의 치은을 이식해 드렸어요.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수평적인 연조직 흡수를 막았기 때문에 자연치와 유사한 보철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상방과 하방의 최대 풍흉부를 보시면 상방은 수평적인 본 그래프트, 연조직 그래프트가 실패한 케이스라면 하방은 상당히 최대 풍흉부가 서비컬에 위치하고 인접치와 유사하게 유지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GBR을 하면서 CTG를 해드렸기 때문입니다. 수술 사진입니다.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간단하게 결절부에서 CTG를 하여 수직적, 수평적 연조직의 두께를 확보함으로써 우리가 심미적이고 치태가 끼지 않는, 즉 롱지비티가 확보될 수 있는 기능적인 크라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CTG를 할 때 가장 이상적인 위치는 징지발 마진의 직하방 또는 어부스의 바로 전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CTG를 많이 해봤는데 CTG의 양, 두께, 크기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위치하느냐, 로컬라이제이션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뼈도 임플란트의 서비컬 경부에 GBR하지 않고 하방 어피컬 부위에 GBR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듯이 CTG 역시 임플란트의 경부에 위치시켜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저장력, 응력이 집중되는 상방 4mm의 수평적, 수직적 연조직의 두께를 확보함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CTG는 임플란트 주변에 치연연 하방, 어부세 전방 아니면 봉과 플랩 사이, 협측 플랩 사이에 위치하는 게 좋고요. 이런 CTG를 할 때 다양한 부위에서 채취할 수 있지만 제가 상악결절에서 채취하는 이유는 상악결절은 지방과 선조직이 적습니다. 그리고 재혈관화가 잘 안 됩니다. 재혈관화가 잘 안 된다는 건 치명적으로 노출됐을 때 쉽게 괴사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상악결절에서 CTG를 하신다면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통해서 이식한 CT가
구강 외에 노출되어 괴사되는 걸 막아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깊게 정확한 위치에 심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케이스 하나 보겠습니다. 최근 케이스인데 저도 그렇게 시트지를 많이 했지만 이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5번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고 팩맨 형태로 넣었습니다. 하지만 뒤에가 발적이었기 때문에 수처를 하면서 제가 눈치를 못 챘는데 사진을 나중에 보니까 저 부위가 노출됐어요. 팩맨의 오른쪽 턱이 노출된 거죠. 이렇게 노출되면 어떡하냐? 자명합니다. 드레싱 때 오시면 하얗게 괴사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 부위가 괴사된다고 이식편이 다 녹는 건 아닙니다. 3주 후 사진인데 이식편은 괴사된 부위와 생착된 부위로 나눠지면서 생착된 부위는 두껍게 유지되고 있고요. 괴사된 부위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잘 낫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악결절 CTG를 한다면 반드시 정확한 위치에 픽처를 식립하고 그 위치 안에 너무 두껍지 않은 CT를 프라이머리 클로즈 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악결절의 장점은 매우 두꺼운 연조직을 덴스한 CT를 채취할 수 있으며 쉽게 블리딩 컨트롤이 됩니다. 구개측에서 CT를 채취하는 경우 가장 우리가 힘든 경우가 술후 출혈입니다. 우리가 잘 채취하고 스플린트를 줬는데도 응급실 가는 경우를 종종 듣게 되는데 구개측은 술후 출혈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결절부는 사랑니 발치랑 비슷하게 거즈 바이팅만으로 손쉽게 페인과 블리딩이 컨트롤 되고요. 콜라겐 파이버가 치밀하기 때문에 생착만 된다면 쉽게 흡수되지 않습니다. 즉 볼륨 유지의 최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상악결절이 좁은 분들에겐 쓰기 힘들고요. 쉽게 재혈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역시 콜라겐 파이버가 치밀해서 쉽게 흡수되지도 않지만 쉽게 재혈관화 되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노출되었을 때 괴사의 위험이 큽니다. 그리고 간혹 이렇게 증식한 하이퍼플라시아 증식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어떻게 채취하냐면 저는 상악결절부는 시야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때문에 12번 블레이드를 낫질하듯이 당겨서 채취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대부분 트랩핀버 또는 10mm의 두꺼운 트랩핀버를 이용하여 채취하고 있고 가능한 주수하지 않고 저속으로 채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50rpm에 물을 뿌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뿌리면 시야가 좋지 않고요. 고속으로 돌리면 언컨트롤드 모션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부위를 정확히 채취하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채취 초반에는 역방향으로 회전을 먼저 시켜서 내가 어디에 채취하겠다라는 부위의 인덴테이션을 확실히 확보한 이후에 정방향으로 내가 수술의 목적에 맞는 두께를 채취하시고요. 그냥 뚝 떨어지는 경우는 봉까지 갔을 때고 만약 봉까지 갈 필요가 없는 수술이다. 발측에 그냥 순협측 연조직 보강 정도라면 간단하게 2mm 내외의 연조직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블레이드나 오반 나이프로 간단하게 끊어내시면 됩니다. 자, 10mm 트랩핀바를 쓰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한 번 뗄 때 많이 두껍고 넓게 떼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의 두께가 10mm가 되지 않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7mm, 8mm, 9mm 트랩핀바를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능한 모든 케이스에서 두꺼운 연조직을 채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혈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시는데 상악결절에서 연조직을 채취한 이후에는 간단하게 국소 마취로도 충분히 지혈이 되고요. 간단한 수처를 해주거나 예전에는 콜라겐을 넣고 수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냥 바이팅 거즈, 즉 이제 거즈 바이팅으로도 충분히 거의 대부분 환자는 문제없이 지혈과 페인 컨트롤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채취하는 걸 영상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50rpm 무주수화에서 결절부를 역방향으로 먼저 저속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인덴테이션을 먼저 확보하시고 난 뒤후에 어느 정도 들어갔다 싶으면 정방향으로 바꿔서 내가 원하는 두께만큼 채취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두꺼울 필요가 없습니다. 수술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두께를 채취할 수 있고요. 너무 두껍지 않게 채취하는 게 환자의 치유에는 좋습니다. 이렇게 둥글게 잘 잘린 결절부 연조직을 핀셋과 15C 블레이드를 이용해서 수평으로 간단하게 커팅해내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연조직을 채취하고 있고요. 연조직 채취 시간은 1분도 안 걸렸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조직이 얇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이 연조직을 회복시키지 않고 그냥 깊게 심어서 마무리할 것이냐.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조직이 1.5mm 두께라면 플랩을 열고 정상 위치에 심습니다. 이때 정상 위치는 무슨 뜻이냐? 지금 연조직의 높이가 기준이 아니라 제가 회복시킬 연조직, 즉 인접치의 CJ 또는 인접치의 연조직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2mm 하방 본에 심고요. 5mm 상방까지의 연조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쌉을 꽂고요. 3mm 쌉을 꽂았습니다. 연조직을 2mm 정도 채취해서 쌉 위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플랩을 닫습니다. 그렇게 하면 3.5mm 정도의 연조직이 나오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수축된다 해도 3mm 정도의 안정적인 수직적인 연조직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꽂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시면 왼쪽 같은 경우는 너무 정리가 안 돼요. 하지만 이런 쓰레기 봉투도 저런 전봇대에 모아 놓는다면 어떻게 되죠? 쉽게 정리가 되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로컬라이제이션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해수욕장에서 저런 튜브가 저렇게 너저분하게 정리되는 거랑 저렇게 꽂아 놓는 거랑 차이가 있죠. 저는 오른쪽 저기에 노를 쌉이라고 생각하고 저기 튜브를 연조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조직에 간단히 구멍을 뚫어서 쌉에 꽂는 걸 영어로 꼬챙이가 스큐어거든요. 그래서 스큐어 테크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고기 같은 거 바베큐 꽂아 먹는 거, 그러니까 스큐어 테크닉으로 명명하고 이렇게 꽂아서 쓰는 경우도 됩니다. 이렇게 꽂아서 쓸 때 단점이 뭐냐면 쌉의 길이가 낮으면 잘 꽂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수술의 마지막 파트에서 저게 꽂히지 않아 가지고 하방에 우리가 이식해 놓은 본이나 멤브레인을 계속 누르는 건 좋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는 잘 꽂힌다면 또는 쌉을 긴 걸 꽂는다면 스퀘어 테크닉을 쓰고 아니면 후에 말씀드릴 팩맨 테크닉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10mm 두께의 연조직, 10mm 폭의 연조직을 쉽게 이식할 수 있고요. 협측과 인접, 파필라 부위에까지 연조직의 폭과 두께를 확보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뚫고 이식한 걸 넣으면 10mm의 두께가 확보가 되고요. 2mm의 두께가 확보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CTG의 핵심이고요. 제가 만든 CTG를 하려면 두꺼운 티슈 펀치나 트랩핀버와 결절부 CT, 결절부 CT가 없다면 구개측 CT를 채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쌉의 어퍼파트에 고정하는 것만으로 간단히 CTG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수천은 하지 않습니다. 자, 스퀘어 테크닉을 보여드린다면 칼로 저렇게 구멍을 뚫어서 꽂히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제가 실험 삼아 해봤는데 멤브레인 펀치로 저렇게 꽂는 건 헐렁해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CTG는 3개월 이후 30% 수축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상악 결절 CT는 수축도 잘 안 되지만 5mm가 30% 수축한다 해도 3.5mm. 그러면 에피 두께까지 포함한다면 2mm 이상의 수평적인 연조직은 손쉽게 확보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mm를 채취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치의 대구치가 10mm 전후고 소구치가 7mm 전후입니다. 즉 10mm 정도의 폭의 연조직의 수평적 CTG 하기 용이한 크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46번 수평적으로 본이 약간 부족한 상태고 수직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환자분은 GBR을 거부하셨습니다. 때문에 술전 사진을 봤을 때 수평적으로 추후에 FGG를 고려할 수도 있지만 6번 하나만 심고 수평적으로 CTG를 해서 호리존탈 CTG로 저 부위의 연조직을 한번 확보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정확한 위치에 심었고요. 결절부에서 10mm 트러핀버로 CT를 채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mm 이상의 충분한 CT를 채취했고요. 매우 얇게 DAP합니다. DAP는 가능한 얇게 하셔야 충분히 퀄리티 있는 덴스한 CT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덴스한 CT의 퀄리티는 상피 직하방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 DAP는 저렇게 합니다. 저렇게 DAP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쌉에 꽂고 당겨서 프라이머리 클로저가 되면 확인합니다. 그렇게 수술을 마무리했고요. 2주 스티치아웃 사진이고요. 수술 전후 보시면 저는 이게 부착체온의 폭이 증가됐다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발치 이후에 수평적으로 평균 4mm의 치조골이 협착해서 녹는다고 쳤을 때 그 녹은 하방에 부착치연이 다 없어졌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두꺼운 연조직을 채움으로써 그 상방 부착치연에 빵빵하게 이렇게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컨케이브했던 부위가 컨벡스하게 바뀌고 있고요. 수술 후 CT 판후입니다. 그리고 힐링을 교체해 나가면서 잇몸을 몰딩했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무코징지발 정점까지 거리 아슬아슬하게 2mm를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 충분히 두꺼운 연조직의 두께를 확보했습니다. 수직적으로도 깊이를 통해서 충분한 두께의 연조직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템포 파이널까지 무사히 잘 이어졌습니다. 자, 수술 전후 사진을 보시면 추가적인 FGD 없이 수평적인 CTG만으로도 상당히 예지성 있는 연조직 회복을 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이런 베개를 쓰잖아요. 목베개. 이걸 보고 제가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저렇게 꼭 꽂아야 되냐? 아닙니다. 꽂지 않고 저렇게 팩맨처럼 중앙을 잘라냅니다. 이렇게 입을 벌린다고 표현하는데 자르고 쌉에 그냥 꽂아버립니다. 여기서 디테일을 준다면 자르는 길이에 따라서 협측에 가는 위치, 인접에 가는 연조직의 양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팩맨이 먹이를 먹는 개인 팩맨의 먹이를 먹는 모양이기 때문에 팩맨 테크닉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8.5mm의 전치부 7mm라면 10mm의 연조직이 협측과 인접 파필라 부위에 충분히 이식되고 있습니다. 이 팩맨 테크닉을 보여드린다면 결절부에서 채취한 연조직을 간단하게 상피를 제거한 이후에 중앙을 저렇게 잘라내서 쌉에 꽂아버립니다. 역시 쌉에 꽂고 있는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45번 자리는 매우 치주가 나빴기 때문에 발치 후 즉시 식립을 불가능했기 때문에 발치 후에 뼈 이식을 먼저 이용한 발치 보존술을 먼저 시행하였습니다. 이제 충분히 뼈가 만들어졌다고 이제 판단되었을 때 플랩을 열고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식립한 이후에 결절부에서 CT 채취 중입니다. 충분히 두꺼운 CT를 채취하였고요. 역시 똑같이 DFP를 통해서 덴산 CT를 확보하였습니다. 3mm 이상의 덴산 CT를 확보했고 GBR을 통해서 먼저 부족한 본을 이식해 드리고 멤브레인 상방에 저런 팩맨을 꽂아서 같이 꿰매들었습니다. 여기서 GBR과 동시에 CTG를 할 땐 더더욱 생착이 힘듭니다. 하방의 멤브레인에서 혈행 공급이 되지 않고 판막에서 혈행 공급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프라이머리 클로즈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발치 전, 발치와 보존술, 식립 직후 사진입니다. 잘 식립되었고요. 이제 2차 수술을 위해서 내원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플랩을 열고 루이 버튼으로 마무리했고요. 임프레션 코핑을 꽂았고요. 스캔바디를 꽂았습니다. 여기서 CTG 전 3개월, 4개월 뒤 연조직의 두께를 보신다면 부착치연의 폭이 늘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연조직의 두께가 두꺼워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템포까지 들어간 상태입니다. 계속 보여드리듯이 무코징지발 정천까지의 안정적인 부착치연의 2mm 이상의 폭을 확보했고요. 2mm 이상의 연조직 두께도 얻었고요. 3mm 이상의 슈프라크레스탈 연조직의 높이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임플란트에 예지성 있는 치료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쌉을 이용해서 조금 활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냥 CTG만 하는 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첫 번째로 루이 버튼이라는 게 있는데 쌉용 루이 버튼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식탁 매트 1mm 그냥 구멍을 뚫어서 꽂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효과가 좋고 잘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의 파필라는 최대 3.4mm 밖에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타노우가 연구해서 말씀 지켰습니다. 즉 임플란트와 자연치와 자연치는 타노우 롤에 의하면 4.5에서 5mm 정도의 치조골 상방까지 회복됨을 알 수 있지만 임플란트는 3.4mm에 불과하다. 그러면 우리는 임플란트와 임플란트가 연속되었을 때 임플란트 사이에 최대의 연조직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임플란트 사이의 간격을 지켜야 됩니다. 임플란트가
너무 가깝게 씻긴다면 임플란트 주위염이 쉽게 발생하고 본이 녹으면서 연조직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임플란트 사이에 치간고를 충분히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GBR을 할 때 임플란트 주위도 충분하지만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에 인터프록시말의 치조고를 최대한 높게 만들어야 그 상방 3.4mm 연조직이라고 해도 충분히 심미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보여드리는 팩맨 테크닉, 스퀘어 테크닉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10mm의 폭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협측 5mm의 연조직 두께도 있지만 인접 파필라에도 충분한 연조직이 들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팩맨 테크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신다면 협측에 연조직을 수평적인 CTG를 하고 있지만 인접 파필라에도 CTG를 도구에서 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임플란트와 자연치가 아닌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에는 이렇게 연조직을 많이 넣어봤지만 로컬라이제이션이 되기 힘들었고요. 제 생각만큼 연조직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인데 결절부에서 팬케이크처럼 최대한 두껍게 채취해서 DAP를 해도 최대한 두꺼운 덴스한 CT를 얻는다면 세로로 완전히 컷하지 않습니다. 아까 관자 썰듯이 세로로 어느 정도 남기고 저렇게 컷을 한 이후에 좌우에 다시 팩맨처럼 입을 벌려서 저렇게 좌우에 인접한 쌉의 어퍼 파트에 꽂으면 어떨까? 그러면 저기가 저렇게 삼각형으로 들리겠죠. 이러면 파필라부 연조직이 최대한 보강이 된다고 제가 생각하고 상상으로 제가 필기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제로 해봤고요. 그걸 더블 팩맨 테크닉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고요. 이렇게 벌린 두 개의 팩맨이 있고요. 인접한 임플란트 쌉에 그냥 꽂았습니다. 꽂으면 수직적으로 매우 높은 연조직에 이식이 손쉽게 로컬라이제이션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케이스 보겠습니다. 25번, 6번 임플란트 타 의원에서 신고 재치료를 원하신 환자입니다. 과거 임플란트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임플란트 간격도 가깝고요. 임플란트의 위치도 정확한 위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25번, 6번은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하방 치족을 녹았기 때문에 일단은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올해 1월 30일 날 25번, 6번 픽처를 먼저 제거했고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2달 정도 기다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수술일수록 본의 회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조직이 두껍지 않다면 수직 골증대, 수평 골증대는 매우 힘들어지기 때문에 두꺼운 연조직, 즉 우리가 포장지가 충분해야만 안에 두꺼운 선물을 쌀 수 있듯이 연조직이 두꺼워야만 우리가 수직, 수평적 골증대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케이스일수록 상하 케이스라면 협측에 치우친 인시전 라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골마기한 절개를 수술 초반에 먼저 하시고요. 당겨서 오버랩 됨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게 티타늄 매트릭스인데 티타늄 매트릭스를 후방에 사운드한 본에 본택으로 고정했고요. 전방은 사운드한 본이 없었습니다. 저 본 스크류가 8mm 정도 본 스크류인데 저걸 하방 본에 고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8mm 이상의 수직 수평적 골 증대를 한다면 더더욱 프라이머리 클로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개 측에 미리 풀로 인시전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왼쪽 사진에. 그리고 역시 골마기한 절개가 충분히 내가 만든 스페이스 메이킹을 덮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본인식과 멤브레인을 놓고 확인하면 늦었습니다. 이렇게 확인한 이후에 매트릭스, 티타늄 매트릭스 협측의 과량으로 본을 이식하고 메가돔을 깔고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얻었습니다. 이때 구개 측에 풀로 넣은 인시전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왼쪽이 술전, 술후 CT고 오른쪽이 술전 수루 CT입니다. 본 스크류와 티타늄 메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수직적, 수평적 골 증대를 이루어냈고요. 자, 이제 수술 4개월 이후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서 내원하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플랩을 열 때 안에 제가 잘 넣어놨던 티타늄 매트릭스와 본 스크류가 잘 관찰되고요. 8mm
8mm 정도의 본스크류를 빼는 게 어렵습니다. 8mm 본스크류와 후방에 3mm 정도의 본스크류를 제거하고 티타늄 메쉬를 제거했을 때 우리가 얼음 곽에 얼음을 얼린다면 정확한 모양을 얼리듯이 티타늄 메쉬를 이용한다면 저렇게 티타늄 메쉬 하방에 충분한 양의 본을 예지성 있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확보했다면 임플란트 식립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방 대합치에 맞춰 심었고요. 그냥 갈 수 없죠. 결절부에 CT를 채취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블 팩맨 테크닉을 이용하여 쌉 사이에 꽂았습니다. 꽂고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최근 2주 스티치아웃 사진까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지금 9개월이 걸린 케이스인데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쌉과 CTG, GBR 이용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수술도 손쉽게 해결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인터포지셔널 그래프트라고 있는데 이건 전치부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즉 구개측에서 웨지 형태로 상피와 결합 조직을 채취하여서 전치에 부족한 치조제를 회복하는 술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구치부에 제가 시도해 봤습니다. 쌉을 꽂고 구개측에서 웨지로 땄습니다. 웨지로 따서 간단하게 지혈을 잡아 드렸고요. 협측 판막에 CT 부위를 수치하였고요. 상피 부위는 구강 내 노출시켰습니다. 과연 힐링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겠습니다. 10일 스티치아웃 사진이고요. 14일째. 자, 술전수로 보시면 2주 만에 협측으로 FGG 한 것처럼 상당히 많은 양의 연조직의 두께 그리고 부착체온의 폭이 확보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얻었어요. 쌉으로. 하나 더 해봤습니다. 부착체온의 폭도 매우 부족하고 수평적으로 매우 부족한 케이스입니다. 역시 구개측에서 웨지로 떼서 간단하게 스치해 드리고요. 협측에 CT 부위를 플랩 안에 놓고 상피 부위를 구강 내 노출시켜서 이번엔 쌉 바깥쪽에 노출시켰습니다. 간단하게 힐링이 매우 잘 되고 있고요. 며칠 전에 오셔가지고 이제 힐링으로 바꿔가면서 이제 임프레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술전 수루 사진을 보신다면 수평적으로 부착체온의 폭과 연조직의 두께가 매우 많이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나아가자면 결절부에서 채취해서 DAP를 해서 인터포지셔널 그래프트 하면 어떨까? 그래서 심지어 중앙에 DAP 하지 않은 에피 부위에 살짝 구멍을 뚫어서 아까 전에 스큐어 테크닉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쌉에 꽂으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모디파이드 인터포지셔널 그래프트라고 이름을 지어 봤고요. 며칠 전에 해봤습니다. 보시면 47번, 45번 식립 케이스인데 상당히 수평적으로 연조직도 부족하고 부착체온이 부족한 케이스입니다. 정확한 위치에 심고요. 결절부를 두껍게 채취합니다. 두껍게 채취한 이유는 자명합니다. 앞쪽에는 팩맨 테크닉을 했고 뒤쪽에는 모디파이드 인터포지셔널 그래프트를 시도할 생각입니다. 두껍게 채취한 CT를 두 동강 내어서 하방에 CT는 팩맨 테크닉을 위해서 인시전을 넣었고요. 상방은 중앙은 DAP를 하지 않고요. 좌우만 DAP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상방 하방은 DAP를 했지만 중앙은 에피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연조직을 채취하고 쌉의 앞에는 팩맨 테크닉으로 꽂았고요. 뒤에는 스큐어 테크닉으로 꽂았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스큐어 테크닉이 아니라 중앙은 DAP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고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손쉽게 얻었습니다. 그리고 8일 후 스티치 아웃 사진입니다. 생각보다 힐링이 매우 좋고요. 술전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많은 양의 연조직 회복, 부착체온의 폭과 연조직의 두께가 회복됨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술식은 러닝 커브가 있지만 저는 케이스가 많아질수록 러닝 커브는 줄어든다 생각하고 한 두어 달 정도 채취했던 연조직의 양입니다. 저는 거의 모든 수술을 CTG를 동반해서 하고 있고 쌉을 이용한다면 정말 간단하게 이런 어려운 술식들도 손쉽게 해결할 됨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